소재보다는 셀이 좀 낮다. 그리고 내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셀과 소재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수급 변수에 의해서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수급에 의한 등락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등 기업이 더 좋다.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는 반반 가져가자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네. 파월 연준장도 말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실업률 급등 없이 물가가 2%대로 갈 수도 있다. 그 의미는 경기 침체는 아닐 수 있다. 이번에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고 네. 또 미래 어떤 기대 실적에 대해서도 전망이 좋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같이 수혜를 받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작년에 6조, 7조 이익이 나왔을 때 가까운 주가까지 오를 이유가 현재 있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 그렇죠. 이런 지금 걱정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정점권에 근접했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업황이 턴어라운드하고 내년 2024년까지 실적 레벨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과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과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에 아무도 얘기 안 했던 수요단을 건드린 거예요, 엔비디아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반도체 업황 좋아집니다, 좋아질 거예요, 턴어라운드 할 거예요. 가장 큰 핵심은 감산이었습니다. 수요가 어떻게 되든 공급이 줄었으니까 초과 수요 국면에 들어가서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에 건드려준 게 이제 엔비디아죠. 챗GPT나 AI나 인공지능. 그렇죠. 근데 뭐 한국 반도체가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뭐 아시겠지만 뭐 챗GPT나 뭐 이런 AI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걔네만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최근 시장 흐름들을 2016년, 17년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016년, 17년 한번 보시면 이때도 적자 간다 안 간다 하면서 감산을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감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좀 부진했죠. 그러다가 감산 효과로 인해서 2016년 하반기부터는 이때는 적자까지는 아니었어요.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그림 중 하나는 2016년 하반기, 2017년 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때도 엔비디아가 뭔가 딱 트리거 포인트를 줬어요. 아, 그래요? 2017년은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가 되게 레벨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실적 전망 상향이 조정한다. 이번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네. 이때도 감산하니까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만 하다가 수요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데자뷰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되게 과민하게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 삼성전자는 이 정도까지 이익이 온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주가의 흐름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그림은 요 그림. 얘는 올해 말까지 적자고 흑자 전환을 해도 내년 할까 말까고 24년 실적 레벨을 본다 하더라도 2022년은 물론 2018년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주가는 먼저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저는 지금 컨센서스가 이 정도지 수요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면 또 실적 전망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업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을 때는 통상적으로 매수자, 어떤 제품을 사는 사람이 우위를 보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빨리 팔고 싶어도 보통은 부동산 치면은 급매가 나온다고 하겠죠. 네.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좀 기다리겠죠.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제대로 돌지 않아요. 근데 업황이 바닥을 잡고 약간이라도 턴하면은 매도자가 주도권을 줍니다. 업황이 조금만 바뀌면 줄을 세우겠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에 사겠어요? 그러면은 나 지금 가격에 5천 개만 줘. 그러면 잠깐만, 넌 얼마? 난 3% 프리미엄에 10,000개. 이제 딴 사람은 5% 프리미엄에 20,000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업황이나 실적이 안 좋을 때 예상되는 실적이나 업황의 턴어라운드 강도와 업황이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나 업황이 움직이는 강도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높이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과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급이 얼만큼 줄었는지 그리고 예상한 만큼 수요가 올라오는지 이런 그림들이 다시 한번 한 분기 한 분기 지나면서 퍼즐이 맞춰지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실적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 레벨 그리고 상단 상승 여력을 조금 더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언뜻 그 내년도가 경기가 참 좋을 것이다. 거기에 2차 전지가 좋을 거라는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성장 섹터라고 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그리고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24년, 25년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업종별로 얼만큼을 차지하냐 봤더니 뭐 그냥 압도적으로 반도체고요. 그 다음 화학 IT가 좀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도력이 약했다 강했다 하고 많이 오르면 쉬어갈 수는 있어도 이 흐름들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2차 전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소재가 단기간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소재 쪽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상당한 상황이고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최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좀 기간 조정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올해 뭐 9월, 10월 정도까지 좀 기간 조정이 있다가 지수가 다시금 꿈틀꿈틀 될 때 그때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소재 쪽은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고 또 7월 달에 IRA 법안 좀 세부 사항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보조금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올해 7월, 8월 시장이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는 소재보다는 셀이 좀 낫다. 그리고 내년까지 열어놓고 온다면 셀과 소재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성장성, 이익 개선 기여도 그리고 이익을 끌어가는 힘을 의심할 여지는 없는데 소재는 워낙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이후 좀 기간 조정이 남아 있고 셀은 최근 실적 전망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보다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그림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 그래서 올해는 셀을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네. 이게 워낙 그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지난주의 화두는 아무래도 그 전고체 배터리와 네. 관련된 이슈가 네.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도요타에서 발표하고 네. 또 삼성 SDI도 같이 27년인가요? 네. 그때 목표 상용화 네. 계획을 딱 세워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는 말이냐? 전고체 관련해서 워낙 그 도요타도 일정을 많이 어겼잖아요. 네.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큰 기대에 대한 부분들은 1월, 2월, 3월, 4월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얼만큼 보여줄지. 왜냐면은 지금 그동안 소재 쪽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23년, 24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도 25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27년에 대한 계획, 그 이후에 대한 계획들이 더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막 뜨겁긴 하더라도 막 그게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기대감을 키워왔는데 기대감에 부합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해서 저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셀이나 이런 쪽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면서 계속적으로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냥 미국은 2025년, 26년부터 무조건 공급이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번에도 중국 배터리 기업도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웬만한 기업들이 전부 다 투입하더라도 이 공급 부족을 채워놓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중국이 채워줘야지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슈,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등락은 있겠죠. 근데 큰 흐름들을 본다면 투자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중국이 붙어준다고 해서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은 한국대로 가는 가운데 중국이 더 해줘야지 미국의 계획대로 된다라는 그림들이
좀 맞춰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시장 2차 전지 업황이 망가지거나 꺾이거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거나 그런 그림까지는 아니다. 워낙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니까 전반적인 흐름들이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부러지는 그림은 내년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진증권의 탑픽은 어디예요? 저희는 일단은 요 그림 보여드리면요. 네.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탑4를 말씀드렸고, 좀 정리드렸는데, 반도체는 삼성전자고요. 자동차는 기아, 화학은 2차 전지죠. 최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선호도, 섹터 애널리스트 자체는 LG에너지솔루션을 좀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LG화학이라든지 SKC라든지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애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 LG화학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조선은 HD 현대중공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는 전장산업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장 부품에 대한 그리고 테슬라발 기계 부품이 들어오고 있는 LG노텍을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기계는 두산 밥켓인데 계속적으로 인프라 수요 계속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북미 쪽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태양전지 이쪽으로 수요를 보고 있는데 최근까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게 신세계 안 좋았잖아요, 태양광이. 태양광도 별로 안 좋았고 신세계도 별로 안 좋았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별로 안 좋았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 주도주가 쭉 올라갈 때는 좀 정체돼 있다가 주도주가 쉴 때 업종들이 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조선이 지난달 이번 달에 엄청나게 튀었고요. 네. 그리고 LG노텍 꾸준히 가고 있고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신세계,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솔루션은 계속적으로 한번 관심권에 두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일 선호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네, 저희는 LG화학 하반기를 본다면 LG화학하고 SKC가 좀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하반기 업황 회복이 탑4하고 네. 6종목 이렇게 네. 해서 총 10종목에 대해서 네. 지금 요 견적해고 있습니다. 탑4는 뭐를 말씀드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25년까지 실적, 매출액, 이익 레벨이 올라가는 업종들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조선. 이 업종들은 끌고 가자. 그러니까 제가 펀드 매니저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은 오버웨이트 했다, 오버웨이트 비중을 줄일 수는 있어도 이걸 언더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비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져가서 얘를 전체 포트에서 30% 가져갔다 좀 많이 오르면은 10% 줄이고 많이 못 오른 업종들 다시 사고 이런 리밸런싱을 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 아마 이 4개 업종은 24년 시장이 올라가는 그림에서 꾸준히 시장보다 좀 아웃퍼폼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LG화학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네. 그 2% 네. 지분 매각 네,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공시가. 그래서 LG화학은 석유화학 쪽보다는 어떤 그 첨단 소재라든가 의학 쪽 네. 이쪽에다 돈을 쏟겠다 네. 그 돈으로 이게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고 아직 LG화학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죠. 아직 없죠. 네. 근데 그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이게 유동성이 오버행 이슈가 나오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지금 그쵸. 시장에 또 마이너스 나오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수급 변수에 의한 그리고 전체 시총에서는 얼마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유동 물량 중에서는 좀 꽤 큰 비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급 변수에 의해서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수급에 의한 등락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오버행 이슈 때문에 본질 가치, 기업 이익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이 흘러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급 때문에 밀리면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 주가가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냥 여담으로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리면은 MSCI 선진국 중에서 편입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MSCI 신흥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가,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한 탑 10, 탑 20까지 보인다. 신흥국 내에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근데 선진국에 들어가면 중간에 파묻혀버려요? 2개밖에 안 보인다. 1등, 2등, 100조 이상이 되는 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얘네들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수급적으로 일시적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좀 길게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반도체 탑픽으로 그 삼성전자를 꼽으셨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SK 하이닉스에 좀 더 열광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네. HBM3라든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네. 이 반도체 이 거래, 인텔에서도 DDR5 네. 일단 먼저 승인을 받았고, 네. 근데 삼성전자를 특히 이렇게 좀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이익 레벨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이익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도, 흑자 전환에 대한 컨빅션 그런 것들이 좀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올해는 탑픽을 삼성전자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전적으로 보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업황이 진짜 턴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빨리 이익 개선 속도가 붙어줄 게 또 하이닉스겠죠. 그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부분들은 뭐 저희 애널리스트도 이 자료를 낼 때만 하더라도 1분기가 저점일지 2분기가 저점일지에 대해서 고민이 컸던 상황이라서 안정적인 쪽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요 변화가 있다면은 확실하게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그동안에는 1등 기업이 더 좋다.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는 반반 가져가자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네, 두 개를 반반 가져가자고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뭐 ETF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지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뭐 거의 11만 6천 원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밀린다 해도 살만한 가격대라고 보시나요? 왜냐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아까 대표님하고 여담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단기 고점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발 이슈가 있었을 때 딱 튀면서 갭 구간이 있습니다. 갭 구간. 전 이 갭 구간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갭 구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비중을 더 늘려가자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좀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수 기회가 온다는 게 뭐 시장이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좀 쉬지 않고 올라온 데 따른 부담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580, 2,650, 80에 또 여러 가지 저항대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투자 심리나 뭐 리스크 온 시그널이나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좀 과열 양상이 띄고 있어서 좀 쿨다운한 뒤에 다시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남아 있는 어떤 우리 또 급락의 어떤 위험성 요거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면 왜냐면 지금 의외로 그 뭐라 그러지? 하락론, 네. 하락론, 네, 네, 네. 급락 요거에 대한 경고를 바라시는 경제학자나 전문가분들 굉장히 꽤 많죠. 되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분들의 논리 일단 그 보시기 어떠세요? 왜냐면 우리 이경민 팀장도 작년에는 상당히 그 좀 굉장히 비관적이었잖아요. 그러셨죠. 네. 세상이 많을 것처럼.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전까지 좋게 보고 뭐 코로나 이후에는 되게 좋게 보다가 2021년 10월부터 시장비로 꺾어서 작년 내내 그리고 올해 초중반까지 올해 1월, 2월까지도 굉장히 안 좋게 봤었다가 맞아. 근데 그 워낙 강세론자에서 비관론자로 약세론자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우리 왔을 때 네. 그때가 아마 추석이었나? 네, 맞습니다. 그때 막 추석 때 연휴 때 사무실에서 네, 고민하면서 맞습니다. 네. 이 비율을 바꾸는 거에 네, 대해서 네, 네. 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코스피 지수 3,000, 3,050이었는데 제가 그때 2,600 간다 그랬거든요. 더 내려갔지. 네, 더 내려가긴 했는데 엄청 힘들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아무리 많은 악재든 아무리 많은 호재든 시장에 반영이 되면 그 무게감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악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새로운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렇게 볼게요. 경기 둔화된다. 경제표 나쁘다. 실적 전반 나쁘다. 물가 오르고 있고 레벨업 돼서 고강도 금리 인상되고 부채 이슈, 금융권 불안, 부동산 경기 악화, 거기다가 또 상업용 부동산 막 이슈들이 많죠. 새롭게 악재가 뭔가 터진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는 조금 논외로 됐던 것들이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까, 그리고 실적이 턴할까, 뭐 이런 기대들이 좀 미약하긴 했지만, 그래서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이 악재들에 새롭게 막 들어오는 금융권 불안도 3월 달에 들어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추렁추렁 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악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저는 일정 부분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권 불안이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막 흔들리지 않고 있죠.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가장 컸던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는 웬만한 은행이 망했다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게감, 악재로서의 무게감이 적어졌고, 호재로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거 변했네 이거 변했네 했던 것들이 누적되면서 좀 무게감이 역전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셨던 그 많은 경제학자분들이나 좀 베어리시하게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변수들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향후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시장이 망가지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의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악재,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경기 충격을 주기 전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고심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경계를 하고 좀 체크를 하고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처럼 이런 악재에서의 무게감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호재로서의 무게감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악재들의 무게감은 줄어들고 호재로서의 무게감들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하는 쪽에 힘이 좀 더 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 침체갈 거냐? 파월 연준장도 말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실업률 급등 없이 물가가 2%대로 갈 수도 있다. 그 의미는 경기 침체는 아닐 수 있다. 소프트 랜딩이 있다라는 얘기 같고요.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로 보면은 여전히 0 이상에서 올해 4분기 또 내년 1분기에 바닥을 잡는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해야 될 변수는 맞지만 그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8월 달에 몇백 명 나왔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2021년 1월 달엔 재확산된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지만 시장 별로 신경 안 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오는 충격의 강도는 학습 효과라든지 시장의 적응력 그리고 시장이 반영을 했던 강도들에 따라서 그 충격의 강도는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악재들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새롭게 변하는 저희 이코노미스트랑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왜 시장은 올라가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민감도는 점점 둔감해지고 새롭게 못 봤던 것들을 보면서 시장 거기에 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경향이 있다.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다 알고 있는 악재고 그리고 그동안 일정 부분 충격을 받아왔던 악재들이라서 좀 그 무게감이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한국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이다 12개월 선입피스가 올라간다 반도체 업황이 수요 쪽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이 시장에 훨씬 더 임팩트가 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뭐 올해 4분기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의 무게감들이 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걱정되는 것들은 있지만 지금의 이 강세 흐름 이건 네. 꺾이지 않을 것이다. 네,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네, 이렇게 보신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